꼼찰청장 시작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신 우리 기자님들 또 변호사님들 밤에 또 지금 투잡 뛰고 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제가 좀 실수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려고 했어요. 아우 퇴근? 네, 바로 퇴근. 예. 아니 제가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갑자기 급 클로징 모드였습니다. 예, 제가 좀 정신이 없어요 요즘에. 예, 우리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경제 사회부장 장용진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소대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에 뜻하지 않은 또 이런 낭보가 날라들었습니다. 요즘 참 낭보가 흔치 않은 시대인데 그쵸. 빤스 목사님이 드디어 네. 또 영어의 몸이 되셨습니다. 드디어. 그래요. 제가 그 소식을 어디서 접했냐면은 서울구치소에서 접했어요. 제 동생 면회하러 갔거든. 면회 직전에 그 소식을 접한 거야. 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제 동생한테 야, 네 방 들어오는 거 아니냐? 네, 물어봤는데 예, 방이 10,000원이라고. 그럴 일은 없다고. 예. 정말 제가 나오면서 그 얘기 듣고 나오면서 이건 주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제 동생이 태권도 유단자입니다. 예. 그분이 은총을 받으신 거예요. 네. 내 동생은 조금만 어지르면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많이 맞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농담이고 동생은 저한테 한 번도 때린 적은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처럼 기쁜 소식이 가끔씩 또 있어주니까 또 삶의 어떤 그런 보람도 있고 네. 기쁨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빤스 목사님 그 재수감 소식 어떻게 들으셨는지 우리 소 변호사님. 예, 이제 정광훈 목사가 재수감이 되면서 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네.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하는 거는 이건 국가라고 볼 수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정광훈 목사는 본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보석이 취소가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의 피해가 일단 너무 컸고 그러면 지금 제 동생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구속시킨 겁니까? 그건 아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걱정이 또 되는 거는 보수단체에서 또 10월에 개천절 집회를 하겠다고 이제 네. 70여 단체에서 집회 신고를 했고 예상 인원도 이제 13만 명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제 신고가 됐고 네. 집회 홍보 포스터에는 정말 놀랍게도 핸드폰 오프라고 그렇게 써 있어가지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법부에서도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에 왜 그 양반 행정법원 그 판사는 왜 그렇게 또 집회를 허용했을까 싶어요. 안이하게 좀 형식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죠. 100명이 모인다고 했으니까 100명만 모일 것이다. 거리 두기를 잘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실제로는 그 당시 집회 취소됐던 그 인원들이 모두 허가된 집회 주변에 몰려서 그런 이제 혼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집회 쪼개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누구라도 신청이 되면은 거기로 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집회를 누구는 동화백화점, 누구는 동아일보 앞에, 누구는 교보문고 앞에, 누구는 현대해상 앞에, 누구는 또 세종문화회관 앞에 이런 식으로 막 쪼개놓고는 어느 하나만 걸려라 라고 해서 그 전략에 그대로 사법부가 말려들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집회인데 어떤 판사는 허가를 하지 않고 어떤 판사는 허가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약간 좀 느슨하게 판단했던 판사가 있었던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글쎄 뭐 느슨하게 판단을 했다라고 저렇게 제가 말씀은 드립니다만 그 느슨한 판단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면은 상당히 참 이건 되돌이킬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손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정광훈 목사가 빨리 이제 완치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완치가 되자마자 수감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네, 그 결정은 조금 그러니까 왜 더 빨리 안 했을까에 대한 그거는 나오면 바로 수감하려고 그랬구나라는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집회 그 명이 그 단체 명이 일파만파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일파만파 뭔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 그러니까 저희가 그 월요일에 원래는 회사 방송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정광훈 씨가 이제 들어간다고 딱 보이니까 방송이 다음 날로 미뤄졌는데
열받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딱 봤더니 소재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이 넣었다. 이거는 목사 안수만 못 맞춘 게 아니라 고등교육, 초등교육도 못 맞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발언이었죠, 사실. 네. 근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은 이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이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퇴원하고 난 다음에 닷새가 지난 다음에 이 보석 취소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8.15 집회와 관련해서 보석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기보다 딱 그 무렵에 개천절 집회를 열겠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개천절 집회까지 열게 되면 진짜 이거는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그들은 사전 예방 차원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그래.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빤스 목사님이 여름이 오기 전부터였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8.15에는 우주가 뒤집히는 집회를 해야 한다. 네. 우주가 무슨 뜻입니까? 지부 집주 아니에요. 네? 집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네, 예언자예요. 큰 집으로 갔습니다. 집이 바뀌었다.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9월 7일 날 이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재수감. 9월 7일 대한민국은 노팬티가 됐습니다. 노팬티. 노팬티가 됐어요. 자, 그래요. 빤스 목사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정강훈 목사가 이제 보석 취소에 대한 보석 취소가 된 것에 대해서 이제 또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서를 이제 법원에 또 제출을 했습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그거는? 판단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이 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지금 허선아 판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그 허선아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한 거니까요. 그렇지.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보석 취소 결정이 집행 정지된 것과 비교를 하면서 혹시 이 정강훈 씨의 보석 취소 결정도 집행 정지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궁금증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실제로 MB 2심 재판이었나요? 그때 이제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구속이 잘못됐다고 MB가 고등법원에 항고를 했고 고등법원이 그래서 MB를 풀어줬어요. 네, 맞아요. 일단 그 두 개의 절차는 다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보석 취소가 집행 정지될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좀 어려운 개념이기는 한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변호인들이 정말 그 법의 어떤 비어있는 공간을 정말 너무 잘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법원의 결정,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을 때는 거기에 집행 정지의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학설만 대립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등법원으로서는 그럼 대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집행 정지하자라고 판단을 했던 것인데 지금 이 정강훈 씨 같은 경우는 1심 법원 판사가 보석 취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항고를 하는 거는 보통 항고이기 때문에 집행 정지의 효력이 없고 다만 이제 고등법원에서 재량으로 집행 정지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지금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 너무 명백해서 취소된 상황에 그 집행 정지 결정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이 재항고도 그 변호사님들한테 얼마를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를 줘야 사실은 항고장을 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죠? 여기서 어쨌든 간에 보석 조건을 위반했고 그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보석을 취소 결정이라는 걸 했고 MB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보석을 취소하지 않고 법정 구속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절차도 다른데 변호사한테 제대로 된 변호사를 이번에는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들이 빤스가 법을 잘 모르니까 막 그냥 뜯어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느낌을. 이거 무슨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느낌을 받아요. 이제 우리 빤스는 하루속히 또 광명천지로 나오고 싶다면 변호사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반드시 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아무래도 좀 이거 수양딸한테 맡기지 말고 우리 신 변호사님이나 소 변호사님 같은 분한테 맡기면 안 하겠지만.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또 봤던 게 이제 재판부가 정강훈 씨가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신문기일 그러니까 정강훈 씨의 변명을 듣거나 이런 신문기를 열지 않고 바로 서면 심리만 가지고 보석을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보석 보증금 5천만 원 중에서 현금으로 냈던 3천만 원을 몰치하는 결정을 했거든요. 그럼 그 2천만 원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처음에 보석 보증금을 낼 때 현금 3천만 원과 보증보험 2천만 원 이렇게 총 5천만 원을 냈는데
이제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할 때는 재량으로 그 중에 일부만 몰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보험 2천만 원은 그냥 굳이 몰취하지 않고 만약에 몰취했다면 보증보험 회사에서 법원에 2천만 원을 대신 내주고 그 2천만 원을 정광훈 씨한테 구상을 하는 절차를 또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니까 그냥 3천만 원 냈던 현금 3천만 원만 몰취하는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아마 집에 들어갔는데 이 청구서가 가득 쌓여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 같습니다. 자, 광고로 가겠습니다. 네. 이 전복, 정말 전복이 귀합니다. 그죠? 네. 네. 전복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예, 이 전복인가요? 그렇습니다. 완도 떨리네요. 전복. 완도 전복을 전복. 만나는 먹는 거예요? 이거 바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떨리네. 반건조 전복. 예, 그래요. 저 완도에서 직배송되는 특별한 대박. 추석 선물. 압도적 최저가의 반건조 전복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라도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완도 전복인지 아닌지 제가 물어봤어요. 쫄깃쫄깃하네. 너 프로야구 어디 팬이야? 이제 롯데 팬이면은 바로 그냥 퇴출시키고 기아지요 이러면은 바로 그냥 완도 전복으로 이제 굳어버립니다. 바다 냄새 나요. 예, 바다 냄새 나지. 자, 완도에서 직배송되는 쫄깃쫄깃해. 특별한 추석 선물 압도적 최저가의 반건조 전복입니다.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통전복의 고급진 감칠맛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회나 죽으로만 전복을 경험하신 분들 너무 전복이 귀하니까 완전히 그냥 잘게 토막을 내 가지고 먹으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젠 좀 그런 구질구질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가 됐어요. 예. 자, 전복의 풍미는 훨씬 깊어지고 식감은 더욱 쫄깃합니다. 특히 전복의 내장까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시커먼 거 있잖아요. 내장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렇죠. 저기 무슨 초콜릿이 아니라 바로 그 내장. 너무 내장까지 맛있다. 있는 거예요. 자, 전복의 내장까지 온전히 맛볼 수 있는 전복. 이거 정말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식사 대용의 보양식으로도 좋고 고급스러운 술안주로도 일품입니다. 술안주.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술 안 먹던 분이 이 반건조 전복 때문에 주당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유감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중요한 것은 가격인데 이 전복은 건조든 반건조든 비싸요. 예. 네. 근데 특히 이 반건조 같은 경우에는 손질하고 말리는 과정이 다 수작업인데다가 그럼요. 과정도 복잡합니다. 하지만 김용민닷컴은 많은 분들이 완도산 반건조 전복을 경험해 보시라고 특가로 준비했습니다. 반건조 전복 여기 20미? 20미는 아니구나. 이거 난 몇 개 들어가 있나? 하나, 다섯 개. 둘, 다섯 개. 예? 5개. 요 4개. 이걸로 4개를 주문하시면 다른 쇼핑몰보다 무려 20% 가까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인터넷 최저가 보니까 신미 요거 2개. 2개죠, 요거. 5개 네. 들어가 있으니까. 예. 2개가 말하자면 이걸로 2개니까 신미는 55,000원, 20미는 10만 원인데 요게 자, 김용민닷컴의 압도적 최저가는 신미가 55,000원이 아니라 45,000원. 와우. 20미는 81,100원. 그렇습니다. 자, 진정한 웰빙 보양식 완도 반건조 전복을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중한 분들을 위한 추석 선물로도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요. 저도 한번 먹어봐야죠. 너무 맛있어요. 네. 이거 너무 맛있어요. 플렉스. 양념장에 살짝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맛있어. 잘라서 먹으면은 야, 최고. 진짜 술안주 딱. 너무 고품격이다. 너무 맛있는데요? 고품격 술안주 주문하려고요. 너무 맛있어요. 작년에 피하지방 법원에서 네. 추석 전에 이거 이 먹었었나요? 반건조 전복을 한번 먹었어요. 그때는 그치. 라면에다가 컵라면에다 이걸 잘라서 올려주는데 진짜 최고였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그 라면 광고인 줄 사람들이 오인해가지고 오늘은 라면을 준비했는데 못 드렸습니다. 그렇게 너무 먹어도 맛있어, 너무 이거 진짜. 맛있고요. 너무 저는 고급져. 입안 가득 고급짐. 나 그냥 나 어떻게 막 너무 제가 원래 전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너무 맛있어. 저희 집사람은 이렇게 전복 손질을 못하는데 저는 전복을 이렇게 껍질에서 탁 까는 거 이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탁탁탁 해가지고 이렇게 썰어서 놓고 이렇게 먹고 하는데 와 이건 이런 반건조군 전복이면은 정말 진짜 최고네요. 네. 최고네. 이거 근데 이렇게
외국의 골뱅이 너무 안주 맛있다, 같은 진짜. 그런 느낌도 들어요. 어. 물론 골뱅이보다 훨씬 비싸지만 예. 그 내장의 맛이 마치 그 소라의 맛을 느끼는 것 같이 네.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 나왔던 광고 음식 샀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여기 진짜 믿고 먹는. 와, 너무 좋은 방송입니다, 진짜. 근데 여기 바로 첫 화면에 안 뜨네요. 방건조 우리 전복이. 저 작년에 추석 선물로 이거 했었어요. 이거 20미 해가지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진짜. 진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저도. 집에 못 전복이 가시는 상당히 이렇게 비싼 그 네. 음식인데다가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맛있다. 집에 못 가시는 분들은 이걸로 마음을 대신할 수도 있겠다. 네, 정말 수산으로 가야 되나요? 냉동실에 딱 넣어놓고 그냥 하나씩 그거 먹기도 빼먹으면 좋겠네요. 됩니다. 네. 네. 전복은 이제 생물 같은 경우는 바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둘 수가 없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거 지금. 근데 이거는 좀 오래 보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왜 제주에 그 김만덕인가요? 왜 그 거상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뭐로 불을 축적했느냐? 이 반건조 전복으로 불을 축적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반건조 전복이 옛날에 임금님 진상품이었다는 거니까 그렇지. 그 생물을 그대로 가져가기 어려우니까 반건조 건조를 시켜서 가져갔던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임금님 진상품 먹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임금님이나 맛있습니다, 이거.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네, 여러분들. 저는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너무 맛있네요. 자, 요리의 바다의 반건조 전복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런 거 많이 드시면요 몸에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을 임금님으로 대접하는 김용민닷컴 저렴한 가격에 임금님으로 맛있어. 모시겠습니다. 반건조 전복 많은 사랑 부탁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짱이네요.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런 미래에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경기도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은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사람답게 살아야죠. 이것이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기술이 앞서간다고 사람이 잊혀지면 안 되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 자, 그래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단한 분이라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었는데 와 오늘 이문정 카드는 이건 정말 어떻게 상상도 못한 그런 카드였습니다. 완전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받고.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저 우리 누가 올려주셨나 그걸 법무부 알림을 우리 저 제가 올렸습니다. 텔레그램 방에 올려주셨어요. 보고 그때 제가 그래 추미애가 이런 사람이었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 오늘 이 그 발표 법무부 발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추미애 장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야권의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정말 국방부 발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는 알아요. 이 카투샤라고 하잖아요. 네. 카투샤 부대 관리가 어떻다는 거 국방부가 잘 알아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절대 자기들한테 화살이 되돌아올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디서 나간 걸까? 의심되는 데가 사실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 의원 그 후배 아니 근데 그쪽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오늘 뭐 이렇게 보면은 그 검찰 수사 자료의 일부가 유출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나갔을까?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검찰이지 검찰. 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추미애 장관을 둘러싼 이 공세의 배경에 뒷 배경에 우리 이 윤 춘장께서 계신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저는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추미애 장관도 비슷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좋았어. 멍군이다. 멍군 받아라. 그리고 멍군 이름이 임은정. 예. 그 턱 밑에 타 받아라. 내가 봐도 사실은 이문정 그 감찰관입니까? 이렇게 그렇게 호칭해도 됩니까? 그 감찰관은 아니고요. 연구관인데 감찰 연구관이라고 하죠. 근데 그러니까. 감찰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한동수 감찰부장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실제 실무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한동수 부장은 또 윤석열하고
불구대척의 원수지간이고 네. 현재 예. 아주 볼만하겠습니다. 아주 정말 이건 팝콘. 팝콘보다도 이게 바로 반건조. 반건조 그 전복과 함께 드시면은 더욱 짭짤하고 맛있는 고소한 네.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고 딱딱 달라붙어서 지금 네. 입이 안 열려요. 자, 그렇다면 결국에 이제 지금 이 추미애 가족 털기, 요 언론과 야당의 공세, 그 배후에는 윤석열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추미애 장관이 좋아, 그러면 임은정을 보내주지 뭐, 이러면서 초강수를 내민 거예요. 예, 여기에 임은정 검사가 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조금 네.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검의 대검 연구관이라는 자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자리거든요. 네. 보좌하는 자리다, 보필하는 자리다라고 보필, 하는데 보필, 나 잘할 수 있다. 왜? 보필이라는 것은 바르게 하다, 바로 잡다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전국 칠웅의 하나인 제나라의 명대상 안녕이 군주를 잘 보필해서 그 바르게 가도록 이끈 것이, 그래서 보필이란 말을 쓴 것인데 보필하는 자의 자세를 제대로 배워서 검찰총장을 잘 보필하겠다, 즉 바르게 가도록 이끌어 가겠다. 이야, 또 한 방 날리셨어요. 이거 참 주옥 같습니다. 아주. 네. 왜냐면 또 임은정 검사가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게 그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의혹에 대해서 네. 경미한 범죄를 취급하는 게 검찰 그렇죠.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거 부끄럽지도 않느냐라는 자성의 목소리를 했고요. 그리고 임은정 검사는 이미 검찰 수뇌부들을 고발을 그렇지. 경찰서에다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검찰로 이관되면은 종결될 걸 아니까 제발 공수처가 설치될 때까지 경찰서에서 검찰로 그 사건을 넘기지 말아달라고 이렇게까지 요청을 했고 네. 공수처가 생겨야 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그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었는데, 왜냐? 검찰 수뇌부 누가 건드리지도 못한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감찰부를 그동안 계속 지원을 해왔는데, 사실 지난번 정기 인사 때 그 임은정 검사가 서울로 올라오지 않은 게 오히려 의아했지, 이번 인사는 너무나 당연하다,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포인트 인사였고, 사실 임은정 검사가 이번에 오면서 좀 기대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보면은 몇 번 황금어장이 열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왔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사실은 그 검찰 내부에서도 저거 정치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손가락질했던 분들은 지금 다 정치를 하고 있고, 이분은 검찰에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임은정 검사는 공수처에는 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어요. 왜냐하면 검찰청 내부에 골마 있는 어떤 환부를 내가 도려내고 싶다. 그리고 그거는 검찰 내부 인원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어떤 활약들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사실 뭐 이제 세 분이 다 드시고 계시니까 제가 잠깐 말을 덧붙이자면 그 임은정 검사가 그 예전에 2012년도에 그 백지 구형을 하라고 했는데 무죄 구형을 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징계를 4개월을 받았는데 그게 부당하다라고 해서 다투는 소송을 무려 4년에 걸쳐서 했고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거 징계는 부당하다라는 결정을 받고 나서 2016년도에는 검찰에서 수사를 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고소인의 고소장이라든지 서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자의로 만들어내요, 서류를. 그랬죠. 부산지검에서 있었던 네, 일이라는 부산지검에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가 지금 이렇게 그거를 또 고발을 했거든요. 근데 임은정 검사가 지금 하는 말이 검찰이 그 당시에도 그런 문서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건이라고 해서 징계를 주지 않고 그냥 사표를 수리한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9년도 보니까 사문서 위조가 이게 엄청난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범죄라면 그러면 윤석열 장모 사건도 똑같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잔고 큽니다. 증명서를 위조했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표창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표창장으로 인해서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떤 이득이 생기는지 알 사실관계 수가 확인 문서. 없어요. 예. 누가 손해를 보는지도 모르고. 네. 그렇지만 잔고 증명서라는 것은 누가 이익을 보는지, 누가 손해를 보는지, 그로 인해서 훼손되는 공익이 무엇인지 너무 명백하거든요. 글쎄 말이야. 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너무나도 편파적인 거다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또 한 가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뭐 이미 감찰을 마쳤는데도 감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감찰을 중단시켰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수사를 했으면서도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간에 수사를 빠져나가게끔 하려고 온갖 지금 그 묘수를 다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역시도 사실 너무 어마어마하게 편파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얘기잖아요. 아니 지금 보세요.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감옥에 있는 사람을 어르고 협박하고 그 사람의 가족을 위협해가지고 유시민의 죄를 풀어라. 그럼 내가 봐줄게. 이렇게 이게 이거보다도 더 큰 죄가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이거는 글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역사상 이런 식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옛날에는 사형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 죄를 묻지를 않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윤석열 총장, 정말로 이 사람은 내로남불의 그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말하자면 현재로서는 이문정밖에 없다. 사실 한동수 부장이 있었지만은 한동수 부장 말고는 그 손댈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또 수족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네. 또 저 사실 지금 감찰부, 대검 감찰부 밑에 있는 검사들도 사실은 한동수 말 듣지도 않고, 한동수가 검사 출신이 아니라면서요. 판사 출신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이문정이 갔다는 거는 뭐 이건 뭐 말도 안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렇다면은 이문정 검사가 이제 곧 발령이 나서 출근하지 않습니까? 14일 날 부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발령이 났으니까 또 윤석열 총장을 좀 아련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윤석열 총장이 사실 보니까 이분이 좀 꽁한 데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안 만나겠다. 보고할 게 있으면 부장검사들이 직접 보고해라. 그리고 지금 대검에 있는 이제 각 부장들, 그러니까 검사장들이죠. 네. 그 검사장들하고도 안 만나겠다. 할 말이 있으면은 연구관들이 직접 나한테 와라. 그러면서 연구관들을 따로 모아서 뭐 집현전을 만들었대나 어쨌거나 약간 꽁한 데가 있어요. 아니 그래도 됩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지휘계통을 지멋대로 다 파괴를 해. 그거 안 되죠. 사실 이것도 감찰 대상 아닙니까? 사실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문제를 삼는다기보다 참 그 사람 꽁하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운영을 했다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이 사람은 저 검찰 조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 사조직으로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조직이라고 아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검찰총장이 말이죠. 무슨 저기 불량 서클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오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집현전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네. 이 집현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아무 뜻이 없진 않을 것 같아서 집현전을 찾아봤더니 그 집현전의 주 업무가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이 제대로 정치를 하게 만들어주는 역할,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역할은 세자를 교육시키는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참 지랄 연병 떨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뭔데? 이거 나 참.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것도 있습니다. 세종이 왜 집현전을 운영했느냐? 사실은 아버지 태종대에 형성돼 있던 권신들과는 다른 자신의 친위 부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집현전을 운영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윤춘장도 자신의 친위 부대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는, 그래서 자신의 손발을 어떻게든 확보해 보겠다라는, 그래서 다시 한번 재기 혹은 역습의 기회를 노리겠다는 게 아니었느냐.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과 이렇게 맞춰보면은 그쪽이 더 타당한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요. 하여간 지금 자신에게 닥쳐 있는 여러 위기들을 돌파해 보겠다. 그런 의지로 그렇죠. 광의 해석을 해도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문정 감찰관께서 이제 대검 감찰부의 일원으로서 손댈 게 많은데 장모 아내 사건 네. 다
다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룰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일단 한 부장이 그렇게 지시할 가능성까지 다 포함해서 한번 좀 전망해 주세요. 일단 장모 사건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든 일단 기소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드리기가 조금 모호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 기소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건 뭐예요? 그럼? 임박했을 당시에 기소가 됐죠. 네, 만료가 임박한 당시에 그래서 기소를 했죠. 지금 현재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고 임박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부인 김건희 씨의 네네네. 그 주가 조작 기입 의혹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검찰총장의 부인은 감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네. 그래서 그러네. 뭘 할 수 있느냐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알아서 수사를 잘 안 하고 계속 좀 보류시키는 거라면은 딱히 그렇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담당 검사가 수사를 왜 아직 그 개시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한동훈의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뭐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좀 건들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고요. 한동훈 검사와 관련돼 가지고 수사팀 자체가 지금 수사를 미루고 있다기보다 이 한동훈 검사의 그 휴대폰 포렌식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여요. 이게 아이폰이잖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6자리 그 비밀번호를 일일이 다 대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10번 정도 반복해서 틀리면 지워지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숫자만큼 복사를 해가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과정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그렇죠. 때문에 최소 몇 개월은 걸릴 거예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뭐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거는 손댈 수가 없군요. 네. 그래서 수사가 이제 잘 안 되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이제 수사를 지연한다든지 혹은 고위 검사가 이렇게 압박을 가해가지고 외압을 수사에 한다든지. 영향을 네. 미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감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특히 뭘 할 수 있느냐면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그 점쟁이를 대동하고 그렇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할 가능성이 있죠.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거는 이제 특히 한동수 부장이 결단을 해야 될 문제고. 예. 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일단 이 두 분이 사건 관계인이거나 사건 관계인 친인척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감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감찰을 할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한동훈 검사 사이에 어느 정도의 어떤 상호 연락이라든지 어떤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다는 어떤 그 모임이 있었던 연락을 취했다는 흔적을 발견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감찰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제 감찰이 드디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이제 뭐 시작이 됐다고 봐야죠 이제. 이제 대검이 검찰총장의 손아귀에 완전히 장악돼 있던 시절은 끝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문정 부장검사가 전보 조치가 되고 나니까 이문정 검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근데 사실 여태까지 검찰 내부의 잘못을 지적을 했을 뿐이지 이문정 검사가 뭐 추미애 장관과의 어떤 연이 있다던가 아니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연이 있다던가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클리어한 게 이문정 부장검사는 앞으로도 검찰 내부에 있었던 비리나 뭐 적폐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찰을 하고 고쳐 나가자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것뿐이지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서 이 부분은 좀 말하는 게 좀 부적절하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이제 이문정 검사가 오늘 그 감찰 부서로 배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는 아까 신유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죄 구형을 했던 그 검사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그 무죄 구형이
검찰이 과거에 간첩을 조작했던, 그러니까 없는 사건을 죄를 만들어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백지구형을 하는 것은 검찰이 제대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무죄 구형을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뚜렷하게 목소리를 냈던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찰부서로 가셔서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의 잘못을 반성하는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정치적 그렇지. 편향성이 문제가 아니라.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잘 보필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이제 믿어 아유, 의심치 않습니다. 믿어 좀 의심치 바로 않습니다. 질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유, 윤석열 총장 얼마나 기분 좋을까 이렇게 훌륭한 검사가 와서 보필하는데. 아유, 나는 날 것 같아요. 날 듯한 그 기분일 것 같아요. 기분이 좀 한뜻해졌네요. 네, 그래요. 자꾸 그 식물총장이 됐다고 하길래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다른 거 있냐? 윤석열 총장 꽃됐다. 그래요. 네, 그 정도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식물이니까. 네, 식물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문정 인사에 대해서 우리 성렬이 형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지금 뭐 겉으로 드러난 건 없습니다만. 굉장히 불편하죠. 지금 지편전을 만든 것도 사실 검찰 내부에서는 아마 이문정 부장검사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전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그 일선 청에 있는 부장검사들도 나한테 직접 보고해라 라고 얘기한 거 보면은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어떤 검찰 개혁 그리고 이문정 부장검사까지 그 대검에 올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방어에 나선 게 아닌가라는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래요. 일단 굉장히 불편할 것이고, 네. 불쾌할 것이고. 근데 그만둘 마음은 또 아유. 절대 안 그만둡니까? 예, 네. 그만둘 가능성은 없고요. 네. 그만두는 순간 아마 그동안 스톱돼 있던 자신을 향한 수사들이 그렇죠. 뭐 바로 재개가 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아마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버틸려고 할 겁니다. 아내 공소시효 만료까지는 버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던데. 네, 그런 얘기도 예, 나오고 있죠.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근데 공소시효 전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기소가 되든 뭔가 그 결단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 공소를 멈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공소시효를 멈추거나 연장할 수 있는 방안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분이 이제 해외에 잠시 나가 계셨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은 네. 전혀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년 2월쯤이 이제 공소시효 만료로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 2월 이후에 되면 이후가 지나가고 나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대선 전국이 좀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이슈가 거기서 묻혀버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 굳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 논란을 계속 불지피고 있다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이제 윤석열 총장의 어떤 대선 주자의 입지가 높아질수록 추미애 장관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선을 좀 그어보려는 게 아닌가라는 좀 분석들도 나오고 있어요. 오, 그래요. 아주 상당히 신박한 해석입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뭐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지금 털기식 네. 보도 공세 이걸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오늘 그 원포인트 이문정 인사는 네. 결국 이제 이 바람몰이, 이 여론몰이는 결국 배후에 윤석열이 있다는 추미애 장관의 인식에서 비롯된 거라고 우리는 이제 추정하고 있는 건데, 자, 이 추 장관으로서는 지금 이건 뭐 가장 좀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에요. 자기만 털면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가족까지 이 소환이 돼가지고 짓밟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부동산, 네. 병역, 입시. 입시.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리는 이 세 가지 이슈가 꼭 골고루 지금 조국은 입시, 그래서 윤미향은 부동산, 그리고 이번엔 또 병역 이 건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데 이게 너무 걸 걸어야지. 표창장을 가지고 입시 부정이라고 몰아가고 탈탈 털어서 이 1, 2억밖에 안 되는 집을 가지고 부동산 문제를 들고 가고 뭐 병역 면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다 맞췄는데 그 병가를 좀 낸 거 가지고 이게 병역 비리를 몰고 가 참 아니 자기들은 더 하면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35억, 26억 뭐 이렇게 자신들은 이익을 보면서 뭐 1억짜리 집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도 황당하고
아니 저기 그 외국 나가가지고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으면서 그 병역 아니 단맞은 부동시가 뭐 지금 그래도 어쨌거나 현역을 마쳤잖아. 그 사람은 왜 문제를 삼느냐고요. 그리고 진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저 나경원 의원 딸 같은 문제는 그 이제 딸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실 문제가 있지만 안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동안.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저 조국 장관 이런 식으로 따지면 딸 문제는 애진정하게 지금 끝났어야 될 문제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거 본인들이 한 거는 쉽게 말해서 뭐 자기 눈에 들보나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만 본다고 딱 지금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이런 경우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완전 보도가 선을 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의 남편분이 어느 정도의 조금 몸에 불편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장애도 찬스였다 뭐 이런 식의 보도도 있고요. 이런 아유 진짜 아니 그리고 나는 뭐 그 장애도 찬스를 해가지고 뭐 비싼 차라 샀는 줄 알았어. 그냥 K5더만요. K5? 예, K5 LPG. 그거 얼마 안 해요. 아니 장애 찬스를 쓰려면 그거 가지고 무슨 저기 뭐 에쿠스라도 샀어야지.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조선일보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비만도 찬스였어요. 저 방상훈 사장님, 몸무게 초과로 군에 안 가셨습니다. 아니 그 동네 비만도 찬스야. 군대 안 가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 모 언론사 사주분의 아들 군대 안 갔더라고. 왜 안 갔는지 몰라. 뭐 국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인 것도 아니고 하여튼 안 갔어. 그 보도들을 보면은 계속 특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만약에 특혜가 있었다고 한다면 추미애 장관이나 그 관련자들이 전화를 했었고 외압을 행사한다거나 아니면 뭐 승진에 이익을 준다거나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특혜를 받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특혜라고 일단 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이제 라디오에 카투사 같이 근무했던 그 병사가 나와서 특혜라고 생각해 본 적 없고 이 사람은 그런 논란과도 거리가 먼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화한 내용을 보면은 통화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 통화를 했던 게 민원 전화였잖아요. 민원실 관련한 전화였는데 만약에 민원실에 전화한 게 외압이면 우리 법원 들어갈 때마다 그 인포메이션 있잖아요. 인포메이션 그거 갖고 오늘 여기 누구 판사님 몇 호실에 있어요? 이거 다 외압이에요. 그러면 민원과 어떤 외압을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보도 자체가. 아니 그리고요 군대 문제를 얘기를 할 거면은 이재용은 그 멀쩡한 몸이 5급이래. 얘가 대도 말을 못해 갑자기. 멀쩡한 모금인데 4급이 나왔거든요. 저는 이 사건은 그냥 정말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문제가 돼서 이 뭐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죠 서 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머니가 추미애 장관이 아니었다면 그렇죠. 과연 이런 일로 정말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을 대상이 되는지 관심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반이 넘게 너무 화가 나요. 이걸 어떻게 문제 삼을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요. 정말 저는 이거를 문제 삼은 자체가 반인륜적이라고 봐요. 아니 너무나 그 어머니가 추미애 장관이라는 이유로 사실은 어떻게 보니까 정말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그 당시 전역한 그 군인들과 비교해서 그 휴가일도 오히려 더 적었어요. 한 뭐 2, 3일 정도 적어요. 오히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제 병가 빼고 그 통계로 휴가를 냈을 때가 54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병가는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는 병가를 빼면은 휴가만 하면은 33일인가? 맞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휴가 자체도 휴가 일수도 어떠한 면에서도 특혜가 없었거든요. 병가를 빼고 나머지 병들의 평균 휴가 일수보다 무려 20여일이 적어요. 그리고 수술을 위해서 나갔을 때 나간 다음에는 이제 휴가를 쓴 거잖아요. 그 휴가 규정에 대해서도 이제 뭐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본질은 휴가 쓴 주에 연달아서 쓴 자체가 지휘관의 재량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절대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으면 오히려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그 기록 보관을 탓해야지 기록이 없으니 너가 증명해라. 네. 이게 지금 이런 프레임이 이게 지금 가능한지가 저는 너무 의문이에요. 자, 그리고 몇 가지 지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문화일보하고 조선일보에서 카츄샤의 평균 휴가 일수가 33일이다. 네. 라고 했는데 그에 비해서 추미애 장관 아들은 뭐 50 며칠 갔기 때문에 특혜다라고 하는데 개뻥치고 있는 겁니다. 자, 작년 6월 달에 그 연예인이죠. 배우죠. 임시완 씨가 평균 123일의 휴가를 군 복무 기간 동안 갔다 왔다 해가지고 논란이 됐어요. 그 기사에 육군 평균 휴가 일수가 나와 있어요. 며칠? 5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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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보다 좀 적게 썼네. 예. 네, 제가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 그 추미애 장관 아들은 이제 56일을 썼거든요. 근데 병가를 뺀 예. 기간이에요. 병가를 포함해서도 56일이니까 작고 병가를 빼버리면 33일. 33일이니까 발밖에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병가를 뭐 넣어야 되냐 빼느냐를 그걸 뺀 빼더라도.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육군에서 발표한 평균, 2018년도 전역한 그 육군 장병들의 평균 휴가 일수 54일이 그 병가를 뺀 일수라는 것을 확인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가를 뺀 일수를 치면은 무려 20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라는 거죠. 휴가 자체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도 그렇고 문화일보도 그렇고 이게 기준이 약간 늘었다 줄었다 그래요. 정말 황당한 것은 그래서 그 추미애 장관 아들이 받았다는 그 수술, 그 수술을 두고서도 이거 걷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아무렇지도 않은 수술이다라고 했지만 동일한 질병은 우리 그 이상화 선수 있잖아요, 그 스피드 스케이팅 그 동계 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서 네. 이상화 선수 똑같은 질병을 갖고 있어요. 그 이상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라면은 걷지 못할 것이다라는 기사를 또 썼더라고요. 동일한 지금 조선일보에서. 이게 뭐냐면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장난이. 그러니까 휴가 일수도 왔다 갔다, 병에 대해서도 왔다 갔다 이런 짓을 하니까 이게 언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레기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 미군 규정에 적용이 안 된다, 한국군 규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해서 네. 뭐 그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이게 뭐 미군 규정이 맞다, 한국군 규정이 맞다, 다 미군 규정이지만 휴가는 또 한국군 규정이다, 뭐 이렇게 논란이 많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태현 기자가 진짜 뼈를 깎는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요. 있는 규정을 다 찾아봤어요. 오. 청원 휴가라고 붙어 있는 규정은 다 찾아봤는데 미군 규정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청원 자기가 아플 경우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도가 나왔던 게 2차 병가 중에 진단서를 내지 않고 병가를 받고 나서 나중에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거 굉장한 문제다라고 했는데 한국군 규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입원한 이후에 진단서를 제출해도 상관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규정들을 하나도 찾아보지 않고 그동안 있었던 뭐 신원식 의원이라든가 윤한홍 의원이라든가 뭐 김도읍 의원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만 갖다가 받아 쓴 거예요. 팩트체크라고 나온 연합뉴스 기사를 봐도 누구누구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이에요. 근데 그 공개한 그 규정 지금 없습니다. 그 규정 사라졌어요. 그래요. 네. 그 특히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팩트체크 하나만 잠깐 말씀드린 게 틀려가지고 네네. 병가를 빼면 육군 평균 54일보다 적은 39일, 아까 제가 33일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39일이라고 합니다. 휴가 자체를 쓴 거는 39일. 네, 이 부분만 수정드리겠습니다. 네. 네. 장 기자님 말씀하시죠. 네. 근데 진짜로 문제가 되는 거는요. 옛날에 헌법재판관이었던 이동읍 재판관 네. 장남은 97일간 휴가를 받았어요. 누구요? 이동읍 헌법재판관. 이분이 이동읍? 헌법재판 소장할 뻔했어요. 이 그럼 사람. 너 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분. 우리가 별명을 이돈흡. 이돈흡. 네. 이동읍 네. 이동읍 재판관의 장남은 97일 군 복무 중에서 그러니까 보통 병사 평균 한 2배를 받은 거잖아요. 이 부분 그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를 안 삼았어. 그냥 넘어갔어요. 슬그머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왔었는데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병가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 삼는다는 건 사실 좀 말도 안 되고요. 사실 그리고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네.
미안해. 미안해. 예. 제가 그래서 땅만 보고 있어요. 이 군대 얘기가 나오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들 이게 왜 문제가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자주 있는 건 아닌데요. 1년에 한두 명씩은 또 꼬박꼬박 있어요, 부대마다. 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휴가 그냥 나가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이게 제때 안 끝나가지고 실밥을 못 풀었다. 네. 혹은 뭐 염증이 더 심해져가지고 퇴원을 못했다. 그러면서 휴가 마지막 날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전화 오는 경우 왕왕 있어요. 네. 왕왕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보통 중대장은 노발대발하고 인사장교는 막 또 이제 욕하고 그러면 이제 대대장님이 쓱 나서가지고 야 일단 보내줘. 나중에 진단서 제대로 끊어오라고 해.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때 구라면은 그때 사귄 게 드러나면 확 그냥 영창 보내버려. 이렇게 한다고요. 원래 다 그렇게 했어요. 네. 그게 이게 그럼 특별한 이 사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게 계속 전례였고 2005년에 육군 규정을 바꿔가지고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밖에 나가가지고 부득이하게 수술 같은 걸 해가지고 복귀를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휘관, 그러니까 부대장의 재량으로 휴가를 연장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이 그대로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어요. 그 규정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였대요. 그 당시에 이분이 군 법무관이었는데 육군 인권감독관으로 있으면서 네. 이 내용을 입안을 해서 훈령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그 훈령 나오기 이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부대관리 200훈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응? 만약에 병사가 그 밖에 나갔는데 이런 요차조차 해가지고 그 수술일 뭐 경과가 안 좋아서 연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연장해 주라고 돼 있어요. 부대관리 200훈 그런데 말이야 이걸 가지고 그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이걸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근데 없어요. 오늘 군대를 안 갔다 온 소재인 변호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얘기를 다 해버려가지고. 아니에요. 저 이제 일단 추미애 장관 아들이 지금 고발을 당해서 검찰에서 지금 8개월 동안 조사를 받고 있는 그 혐의는 군무이탈죄예요. 그러니까 군무이탈죄는 군형법 제30조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 그리고 또는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은 사람 이게 이제 군무이탈이에요. 그리고 이제 언론들에서 나오는 그런 기사들을 저도 이제 최대한 볼 수 있을 만큼 봤는데 뭐 일단 적용 법률이 뭐 주한 육군 규정이냐 아니면은 뭐 군인 복무 규율이냐 뭐 한국 육군 규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더 많은 다툼이 있고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작년에 이제 이재명 지사 판결문에 대해서 분석을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정신건강보건법상 강제 진단 절차에 대한 법리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재명 지사의 형이 정신질환이 있었던 게 맞다면 이재명 지사는 그냥 다 무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복잡하게 법률들이 막 적용 여부가 다투어지고 이런 여러 규정들이 다투어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 아들이 실제로 무릎 수술을 받았고 그 무릎 수술의 경과가 좋지 않아서 부서장의 구두 승인을 받아서 휴가를 연장했고 사후에 자료를 제출했던 것이라면 이거는 뭐 무죄예요. 유죄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이번에 이제 저는 군대 관련한 규정들을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살펴보게 됐는데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사정을 소명을 하면서 충분히 병가를 연장받고 또 연장이 안 돼서 개인 연가를 붙여서 쓸 수 있는 그런 길이 다 열려져 있어요. 이 미국 법에 따르든 한국 법에 따르든 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군인 복무 기본법에 따르면은 군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의료권이 보장이 법에 일단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 만약에 일단 부대를 이제 이탈했을 때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병가를 내서 이탈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득이한 상황이 생겨서 부대 지휘관에게 연락을 해야 될 때는 뭐 내가 직접 가서 서류를 제출을 하는 게 아니고 전화, 아니, 되게 구두로하지. 예, 전화나 아니면 뭐 팩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팩스나 기타 빨리 연락 취할 수 있는 연락 가는 최대한 방법, 빨리, 예. 예, 그 방법을 쓰도록 되어 있고 그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구두 승인을 해서 사후에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충분히 해석될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 이건 제 개인 의견인데 이제 미국 규정이 적용되냐 한국 규정이 적용되냐라고 이제 다툼이 있어서 이거는 여러 법률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저는 이 카투사 규정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자료 보존 기간은 1년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자료 보존이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김태현 기자가 취재를 했었고 저도 이렇게 여기저기 확인을 해 본 건데요. 그 부분이 이제 그 연합뉴스 쪽에 보면은 카투사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휴가만큼은 한국군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그렇게 기사를 썼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뭐냐면 이제 600-2의 4-4. 맞아요. 예, 그 부분에 보면은 이 그 휴가 방침에 대해서는 한국군 지휘관의 책임 사항이다라는 부분이 나와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한국군 지휘관이 휴가의 결정권자일 뿐이지 한국군 규정을 적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한국군 규정을 적용하라면은 그 4-4에 세부적인 그 조항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한국군 규정 그래도 갖고 오면 되니까. 근데 세부적인 규정이 싹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국군 지휘관의 책임 사항이다라는 건 뭐냐면 휴가를 보낼 건지 말 건지 도장은 네가 찍어줘라. 한국군 사실 그렇죠. 이 취지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살짝 꼬아가지고 연합뉴스에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인 오독이거나 안 그러면은 무식한 거죠. 아니, 연합뉴스는 사실만 간단하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왜 자기들이 자꾸 이렇게 미디어 기능을 수행하려고 논평을 하고 시각을 자꾸 그 기사 안에 개입시키고 왜 그래? 어? 그러면서 팩트 체크래잖아요. 또 열받겠으리. 그러니까 저희가 팩트 체크를 쓴 다음 날 그거를 반박하는 완전 그런 기사래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반박하는 그런 팩트 체크를 했길래 또 제가 또 재반박을 또 했죠. 연합뉴스는 좀 정치 좀 그만하시고 그 뉴스 도매상으로서의 역할만 했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어 나는 연합뉴스가. 자기 갈 길을 찾아야지 말이야. 왜 이렇게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냐 이거야 나는. 맞습니다. 근데 약간 또 그리고 우리가 오래전부터 상식선으로 볼 때 우정의 무대라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우정의 무대에서 그 뭐 그리운 내 어머니나 뭐 어떤 장기자랑에서 네. 그 하여튼 점수 따고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특박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 그때 만약에 그 우승을 했는데 그 특박을 좀 부탁하면은 그 MBC가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문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바로 보내는 거죠. 대개는 뭐 부대장이 바로 한마디 하면 바로 휴가가 되는 건데.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무슨 이거는 결국에는 그 답정너예요. 네, 답은 네. 추미애 이거 법을 어겼다. 네. 그리고 또 특권을 행사했다. 이걸로 가기 위해서 모든 팩트를 유리한 팩트, 자기들의 어떤 논거가 될 만한 팩트들만 모아가지고 그렇게 말하자면은 사실을 구성하고 있는데 사실은 구성하면 안 되지. 그렇죠. 이게 바로 지금 이 병든 언론들의 비용딱지시고 그 배후에는 한땡땡 편집국장이 있는 게 아닌가. 밤의 편집국장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강력한 의심을 해봅니다. 그 강력한 의심. 보도 중에 저는 제일 악의적이었던 게 그저껜가 나온 동아일보 기사예요. 보면은 윤한홍 의원실 발의예요. 윤한홍 의원실이 국방부에다가 자료를 요청해갖고 자료를 받았는데 2017년에 다른 병사도 자료가 없는 거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전역을 하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를 했다라는 건데 희한하게 같은 해에 제대한 그 추미애 장관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석연치 않게 없어졌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누구는 1년이 지나서 없어졌다 그러고 예. 그 추미애 아들은 석연치 않게 없어졌다 그러고 없어지긴 뭐 없어져. 연대 무슨
뭐 정보 시스템이 거기 다 남아 있더만. 1년이 이제 1년 기준으로 폐기가 된다고 한다면 똑같은 잣대로 읽혀야 되는 건데 기사를 쓰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누가 병사 그 휴가 자료를 5년씩 보관을 해요. 그 뭐 대단한 자료라고. 대대장 바뀌면은 그러면 저 그렇게 보관을 많이 하면은요. 부대 전체가 문서고가 돼요. 창고가 모자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의혹을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맞아요. 어랏 없네? 원래 없었거든. 네. 어랏 없네? 어랏 그 기록이 사라졌네? 원래 기록은 다 폐기하게 돼 있고. 예. 근데 자꾸 이렇게 뭘 만들어내잖아요. 표창장 사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물론 이제 그걸 위조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위조했다는 뭐 마땅한 근거도 없는데 뭐 이건 지금 1년째 지금 한 사람을 완전히 사륙하다시피 쓰이는 그런 도구로 쓰고 있어요. 타당한 그런 근거도 없이.